이제 교과서 39쪽. 전 시간에 임씨가 그의 팔목을 딱 잡으면서 과연 무슨 말을 할까 무척 궁금했는데요. 사장님요,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우리 동갑내기라고 알게 되었는데 이제 정말 맥주 한잔 합시다. 친근감을 느꼈어요. 임씨는 그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맥주 한잔 삽시다. 맥주 한잔 합시다. 이렇게 먼저 술을 청하죠. 그런데 이 술 얻어먹기 마음이 편하겠어? 자기는 속으로 계속해서 계산을 했던 그 사람인데, 그러니 맥주는 내가 사줘 하고 말을 했어. 여기 문제 한번 볼까? 그가 임씨에게 맥주를 사겠다고 한 이유. 결국에는 자기는 정말 속물 근성을 가지고 자기는 속으로 다 계산을 했는데, 임씨는 너무나 정직했지. 그 정직하고 인정 많았어. 정말 자기에게 옥상봉사도 서비스로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는 술까지 사겠대. 이 속물적인 나는, 속물적인 면목이 없어서, 너무 무안해서 몸둘 바를 모릅니다. 지금 심지어 자기 집에서 일하신 분한테 맥주를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형제 슈퍼의 김 반장에게 맥주 3병을 시켰다. 이 형제 슈퍼의 김 반장이 아마도 너희들 중3 국어 교과서에서 한번 등장을 했을 수도 있어.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소설을 만약 읽어본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때 등장했던 인물이라는 거 한번 조금 떠올려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엇담에 두 분이 어디서 그렇고 밀차를 하셨단가요? 전라도 부안이 고향이라는 김 반장은 기분이 좋았다면 진짜 토박이 말로. 우리 이 소설에서 방언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 그렇지? 이 방언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현장감도 살고, 이 소설이 사실적인 소설이다 보니 어떻게 하면 정말 그 현장을 정말 제대로 살릴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현장감 넘치게 써주는 게 좋겠거든.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서울로 모여들었던 그 1980년대의 시대상, 그 시대상을 조금 이 방언을 통해서도 좀 보여줘. 어쩌다가 경기도 부천이라는 이 도시에 각 지역 사람들이 다 모일 수밖에 없었을까? 서울로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이, 서울에는 또 집값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 그러다 보니 경기도 쪽으로 또 서울 외곽으로 빠져들었던 그때의 시대상 볼 수 있겠지. 맥주도 줬소만 임씨 아저씨 우리 외상값부터 갚아주셔야 쓰겄단 게, 전라도 느낌을 살렸어야 되는데. 자, 김 반장은 임씨 아저씨한테 이렇게 보자마자 외상값부터 갚아달라고, 술 마시러 온 사람한테. 참 빠르지, 약삭 빠른. 또 계산도 너무 계산적인. 이 소설에서는 사실 이분의 성격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래. 외상값 있는 사람 빨리 외상값 받아내는 게 뭐 그렇게 나빠. 그런데 원미동 사람들의 다른 단편 소설에서 이 행복 슈퍼의 김 반장이 다른 가게가, 새 가게가 들어왔는데 그 가게에 이 원미동에 못 있게 하려고 속닥속닥 해가지고 그 가게를 몰아내는 그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 그래서 김 반장의 성격 한번 잠깐 짚어주고 갑니다. 임씨는 두말 없이 외상값도 갚아주고, 그리고 안주도 가져오라는 거야. 사장님요, 뭐 다른 안주도 시키십시오. 참 넉넉하지. 인심 좋은. 임씨가 그를 보았다. 나 동갑끼리 사장님, 무슨 사장님, 오늘 종일 그 말 듣느라고 혼났어요. 말 놓읍시다. 말 놓자. 이제 사장님이자 뭐 이렇게 계속 높일 필요 없다라는 거지. 그가 거품이 넘치는 잔을 내밀며 큰 소리를 쳤다. 임씨가 잠시 아연한 눈길로
왜 임씨는 이런 약간 어이없는 어떤 말도 잘 못할 것 같은 이런 당황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볼까? 와, 어쩌면 이분은 참 사람이 다르다. 오늘 집에서 욕실 공사나 했던 나에게 말을 놓자라고 말하는 임씨는 나름 그에게 계속 감동받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 조수다. 뭐래요? 호칭이 바뀌었어요. 호칭의 변화는 그들의 심리적 거리가 어떻게 됐다? 가까워졌다. 그렇지, 그렇지. 다 같은 토끼 새끼 주제에 무슨 얼어 죽을 사장이야? 다 토끼띠다. 어이 거짓말을 한 번 하시다 보니 계속 할만하신가 봐요. 동갑이라고 계속 나가야 되겠죠. 그의 허세도 임시 못지 않았으므로 허세라는 것은 그냥 원래는 실제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하는 것이죠. 남자분들 두 분이 술 드시면서 이 정도 허세는 부릴만 하죠. 이윽고 두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비우기 시작했다. 이제 임씨의 자기 이야기가 좀 시작됩니다. 내가 이래봬도 자식 농사는 끝이었죠.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들의 그 이야기가 이제 먼저 시작됩니다. 임씨는 자기의 아들, 딸이 4명이다. 4명이나 낳았네요. 큰 놈은 국민학교 4학년, 아직 아이들이 어리죠. 임씨 나이가 36이라고 했으니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큰 놈은 공부를 잘해. 둘째는 농구 선수야. 여러분들은 박찬숙을 잘 모를 텐데 그 시절 여자 농구 선수 하면 박찬숙이었어요. 그놈들 곰국 한 번 못 먹인 게 한이요. 애들이 곰국만 끓여주면 그렇게 맛있다고 먹어. 그런데 이 곰국 한 번 정말 넉넉하게 한번 먹여주고 싶은데 그걸 못 먹여줘. 왜? 돈이 없어서. 이 곰국 한 번 못 먹인 그 아버지의 한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 자식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제대로 못해준 것에 대한 안타까움, 미안함, 이런 것들이 곰국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네요. 네, 이번에 가리봉동에 가면 드디어 등장했네요. 가리봉동. 가리봉동에 가면 그 녀석 멱살을 휘어잡아야지. 자, 이제 드디어 독자들은 이제 이 사람 얘기하나 보다. 가리봉동에 왜 가려고 하는 건가? 이제 드디어 등장한다. 그 녀석은 누굴까? 하면서 이제 제목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겠죠? 임씨가 이빨 사이로 침을 찍 뱉었다. 약간 조금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노동자분들의 어떤 행동이 여기서 슬쩍 드러나죠. 뭐 맛있는 거나 되는 줄 알고 김반장 발발의 새끼가 강아지가 쪼르륵 달려왔다. 자, 가리봉동에 가면 곰국이 나와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제 가리봉동에 왜 가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시겠죠. 임씨가 따라주는 잔을 받으면서 그는 온몸을 휘감는 술기운에 문득 머리를 내둘렀다. 두 분 다 지금 취해가고 계십니다. 아까부터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간다는 임씨의 말이 술기운과 더불어 떠올랐다. 자, 이제 제목의 의미이자 정말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 임씨의 입에서 나왔던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읽어야 하는 때가 왔네요. 요 임씨의 대사. 드디어 제목에서 말했던 왜 가리봉동에 가는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고요. 곰국만 나오나 큰놈 자전거도 나오고 공부 잘했던 그 큰아들, 우리 농구선수 둘째 딸, 운동화도 나오죠. 마누라 빠맛값도 쏙 빠집니다요. 자, 무슨 돈이 그렇게 가리봉동만 가면 나오느냐? 자그만 치 80만 원이요. 80만 원. 자, 욕 나오셨네요. 정말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비속어 삐리리 튀어나왔을까요? 쉐타 공장 하던 놈. 자, 그 놈이 바로 이 놈이군요. 쉐타 공장 하던 놈에게 1년 내 연탄을 대줬더니 1년 연탄값. 이 연탄값을 떼어먹고 야반도주를 했다는 거야.
공장장인데 공장의 연탄을 대어줬었는데 그 8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갚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렸다는 거야. 공장 망했다고. 공장이 망했다고 해서 부도가 났다고 해서 돈 갚지 않고 도망가는 거 그거 범죄입니다. 그런데 공장이 망했다고 엄살을 까길래 내 마음이 늘 좋았겠소. 임씨같이 착하고 좋으신 분들이 이거 뭐 어떡하겠어. 임씨의 이 착한 마음씨 또 여기서 드러나지. 또 여리기까지 해. 근데 영씨, 그놈이 문제는 그거지. 진짜 못 살았으면 임씨가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냥 그러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가리봉동에 가서 더 크게 공장을 차렸지 뭡니까? 가리봉동에서 다시 크게 공장을 차렸다는 거야. 이거 뭐 자기 욕심인 거지. 돈은 안 갚고 임씨 같은 사람들한테 돈 떼먹고 자기는 더 크게 공장 차리는 이 쉐타 공장, 그 사람 어떤 의미에서 어떤 자본가의 모습을 보여주냐. 완전 이기적인, 정말 자기 욕심만 차리는 탐욕적인 공장장, 자본가라고 할 수 있어요. 자본가라는 거는 결국에 자기의 자본이 있어서 그것으로 배를 불릴 수 있는 존재거든. 자, 우리네 노가다들 출신이 다양해서 그런 소식이야 제꺼덕 들어오지 뭐. 이거 남들이 잘 모르겠거니 하고 다른 동네 가가지고 공장 차렸는데 용서할 수 없죠. 자, 일단 이 임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비가 오는 날에 가리봉동을 가는 그 이유 드러났지요. 그럼 받아야지. 안 받아야 말고. 그는 딸꾹질을 시작했다. 자, 술이 취해서 하시는 행동이에요. 임씨에게 술을 붓는 손도 정처 없이 흔들렸다. 정말 많이 취하셨나 봐요. 그에 비하면 임씨의 기세 좋은 입만큼은 아직 든든하다. 그런데 아직도 임씨는 자기 할 얘기 너무 많이 남아있었어. 누군 받기 싫어 못 받수? 줘야 받지. 형씨 돈 있는 놈은 죄다 도둑놈이요. 쫓아가면 지가 먼저 올상이네. 여공들 노임도 밀렸다. 부도가 나서 그거 메우느라 마누라 목걸이까지 팔았다 하고 지가 먼저 성과를 내. 정말 이거 염치도 없죠. 예. 모렴치하고 어쩌면 이렇게 자기밖에 몰라. 그렇지? 이런 이 공장 사장의 모습이 막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 이거는 삐리리, 이 비속어는 그가 한 말인 것 같아요. 그는 진짜 완전히 똑같은 마음으로, 임씨와 같은 마음으로 스웨터 공장 사장이 눈앞에 그려져. 자, 이거는 상상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모습에 아주 어울리는 외양 묘사겠죠. 일단은 아주 뻔뻔하게 했기 때문에 기름이 번질번질한 상판, 반질반질한 상판, 뻔뻔한 그의 성격이 외양 묘사로 드러난 거고요. 그리고 상판의 배는 그 얼굴은 반질반질 뻔뻔한 그 느낌이 거기 드러났고 배는 툭 붉어졌다. 그리고 아주 탐욕적이다. 이런 인물의 모습을, 인물의 성격을 외양 묘사로 드러낸 거예요. 자, 그가 이렇게까지 스웨터 공장 사장이 아주 나쁜 놈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 문제 풀이하고도 똑같죠. 그가 그려본 스웨터 공장 사장의 모습으로 밀어볼 때 그가 임씨를 어떻게 여기고 있을지, 이런 나쁜 놈에게 그래도 가서 이 이야기 들어가면서 여공들 노임 밀렸어. 여공들도 월급도 나 못 줬어. 부도 나서 그거 메우느라고 나 마누라 목걸이까지 팔았어. 이렇게 말하는 그 스웨터 공장 얘기를 다 들어주는 그 임씨.
그 사람에게 너무나 연민을 느끼고 있는 거지. 그리고 임씨와 똑같은 마음이야. 완전히 공감이야. 그게 작년 일인데 작년에 이 80만 원을 떼어 먹혔어. 그러다 보니 MC의 형편은 더더욱 어렵지. 올여름엔 비가 오죽 많았어? 자, 비가 온다는 것은 이 사람 연탄 장사잖아. 여름에 일이 없어. 그래서 여름에 그나마 돈을 좀 벌으려면 공사하는 현장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일이 좀 생겨야 돼. 그런데 비가 많이 왔다는 건 일이 없다. 즉, 이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돈도 없다라는 얘기네. 그러니 비만 오면 정말 이 배고픈 마음을 가지고 가리봉동에 갔다는 거야. 이 돈을 받으러. 그런데 돈 받았어? 돈을 또 못 받아. 비만 오면 갔대. 비만 오면 갔대. 비만 오면 사실 할 일이 없다 보니 비만 오면 갔던 그 임씨. 그 임씨에게 세상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절대로 그 연탄값 하나를 갚아내지 않는 그 스웨터 공장장. 이제 김반장 얘기는 사투리에서 살려야 되는데. 아따 1년 365일 비 오는 날은 쎄고 쎘는디 무시 그리 걱정이다요. 이 김반장 성격이 어때? 그 사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너무 안 되시지. 자기밖에 몰라 김반장도. 김반장이 맥주를 새로 가져오며 임씨를 놀려 먹었다. 지금 이럴 분위기야. 시끄러워 임마. 비가 와야 가래봉동에 가지. 비가 와야. 그러니까 김반장은 자기 혼자 흥이 났어. 어쩜 이렇게 좀 얄밉지 사람이. 해 뜨는 날은 돈 벌어서 좋고 비 오는 날은 돈 받아서 좋고 좋다. 뭐 자기는 자기대로 해석을 막 해버리는 거야. 굉장히 얄미운 성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또 이 상황에서 굉장히 짓궂어. 요 김반장 나중에 참 단편에서 한 번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만한 그런 분이죠. 네. 김반장의 성격도 어느 정도는 이 소설에서 드러납니다. 김반장인 젓가락으로 장단까지 맞추자 임씨는 김반장 엉덩이를 찰싹 깔긴다. 아이고 시원해. 형씨는 집이 있으니 걱정할 것 없소. 자, 이제는 형씨가 됐잖아요. 사장님께서 형씨로 호칭이 변화됐어요. 토끼 뛰면 어쩔 거요? 집이 있는데 어디 집값이 내리겠소?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말 듣기가 참 이제는 민망하시겠지요. 네, 저런 것도 집축에 끼나. 어쨌든 자기를 조금은 낮추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네요. 이번엔 또 무슨 까탈을 일으킬 것인지. 뭔가 이 까탈이라는 거는 이제 또 집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를 또 까탈 일으킨지 시도 때도 없이 돈을 삼키는 허술한 집이라고 대꾸하려다가 이 집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자, 여기서는 자, 그의 집 이야기들이 좀 잠깐 나옵니다. 그의 집, 일단은 그 사람은 자기 집을 소유했잖아요. 그런데 이 집이 하도 말썽을 많이 부려서 이 소설의 어떤 발단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어쨌든 소시민으로서 요 정도면 지금으로서는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자, 임씨집. 임씨는 어디서 살아요, 지금? 임씨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임씨의 집은 나옵니다. 보증금 150만 원에 월세 3만 원짜리 지하실방에서 6 식구가 살고 있어. 자, 지하실방. 자, 여기서 더 대조적으로 등장해야 되는 인물이 있으시지요? 그 가리봉동 이분은 쇠터 공장장이라고 씁시다. 그 쇠터 공장장은 어디서 사신대요? 맨션 아파트. 자, 이 소설에서 유독 임씨가 정직하고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유난히 이렇게 정직하게 잘 살아가는 이 성격 좋은 이분은 이런 지하실방에서 살 수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어쩌면 저렇게 그런 사람들, 돈이나 떼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맨션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이 상황을 참으로 대조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살고 있는 그 공간 아주 대조적이죠. 자, 그의 집 이야기부터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이 두 개의 공간을 대조하려고 했던 이야기예요. 임씨는 주먹을 흔들며 맨션 아파트라고 외쳤는데 그의 귀에는 꼭 맨손 아파트처럼 들렸다. 아마도 맨손을 흔들면서 얘기했기 때문이겠죠. 돈 받으러 갈 시간도 없다고. 자, 가리봉동에 가서 돈 받으러 갈 시간도 없대.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벽돌 찍는 공장에 나댕기지. 마누라는 공장으로 가야 되고 나는 나대로 이 짓 해서 벌어야지. 그렇게 공사판에 돌고 돌아야 되겠죠. 그래도 달걀 후라이에 한 개 마음 놓고 못 먹는 세상. 아까는 곰국이 나왔다면 이번엔 달걀 후라이. 곰국보다는 저렴한 음식이지만 이것조차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현실. 가난을 또한 상징하고요. 그리고 또 자식에 대해서도 또 요거 하나도 제대로 못 해준다는 미안함 나오겠죠. 임씨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술이 너무 과하지 않나 해서 그는 선뜻 임씨에게 잔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 소설 여기서 안 끝나요. 뒷부분에 더 있지요. 뒷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봤으면 하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두터운 벽 그거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나와요. 요 다음 부분에 술 취한 임씨 그래도 정직하게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곰국도 마음껏 먹고 달걀 후라이도 마음껏 질려서도 못 먹고 그렇게 맨션 아파트에서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위로해 줄 수 없다. 그는 현실을 너무 잘 알아. 이 두터운 벽, 그는 넘을 수 없는 두터운 벽, 오를 수 없는 꼭대기가 있다고. 누가 그것을 모르겠는가. 사회 사람들이 전부 다 알아요. 이것을 넘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인 그 장벽이에요. 넘을 수 없는. 이것은 구조적인 모순이에요. 열심히 살아도 그만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이 열심히 살지 못해서예요? 그 사람이 정직하지 못해서예요? 아니, 그 사회가 끊임없이 어떤 존재는 가난하게 만들고 또 자본이 있는 사람은 더더욱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그 구조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이죠. 이 작품은 80년대 도시 변두리에 사는 우리 두 가지가 사실 다 중요해요. 시간적인 배경은 1980년대 민주화가 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때만 해도 그 군부 정권이 있던 시대입니다. 민주화가 채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시점 그리고 자본가와 노동자의 그 장벽이 너무나 컸던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었던 그 시절입니다. 도시 변두리라는 것은 그 서울에 진입하지 못했던 서울 외곽에 살고 있는 그 경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이라는 그 중심부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주민들의 삶을 그린 연작소설집 원미동 사람들 중 한 편이다. 막일을 하는, 여기서 노가다라는 표현 한번 나왔었죠. 막일을 하는 임씨에 대한 그의 불신이 점차 이해와 공감으로 바뀌는 과정을 통해 우리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와 공감으로 바뀌는 과정, 그 임씨에 대한 그의 불신이 소설의 맨 처음에 기억나나요? 그에 대한 그 감정이 오해가 편견이 이해와 공감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좀 읽어줬으면 한다고 했잖아요. 현대인의 그 세속적인 태도를 비판하기도 하고, 자, 작가가 이것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 그리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따뜻한 연민의 시선. 소외된 계층이라고 하면 이 소설에서는 임씨가 등장하죠. 네, 그에 대한 따뜻한 연민, 안타깝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공감도 되고, 이런 연민의 시선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학습활동으로 넘어가 보아요. 자, 그는 임시의 일한 대가를 아내가 덜 지급할까 우려했었죠. 네, 18만 원 다 안 주려고 하는 그 아내 때문에 조마조마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임씨 나이를 얘기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동갑이라고까지 속여요. 왜냐하면 임씨가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편할까봐 그렇게 사려도 깊고 생각도 깊고 또 타인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에 반해서 아내는 열심히 일하는 의도, 그 임씨가 열심히 일하는 의도가 분명히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원래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수준에서밖에 판단하지 못하고 견적서보다 그리고 적게 공사비를 지급하려고 하는 알뜰 주부이면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과할 정도로 계산적이에요. 자, 일단은 어떻게 적어볼까요? 예, 어, 손해를 안 보려고 해. 그리고 아주 계산적이야. 임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아주 날 어두워질 때까지 옥상 공사를 꼼꼼하게 해주었던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죠. 성실하고. 그리고 아주 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여기서 많이 이렇게 강조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너무 순박해. 그리고 견적서보다도 적게 공사비를 청구한 거. 그 사람은 사실은 뭐 이렇게 대단히 넉넉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정말 정직한 거야. 좀 이런 사람이 많아져야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세상 되는 건데요. 자, 이제 흘러감에 따라서 임씨의 행동을 바라보는 그의 생각이 바뀌어요. 왜냐면 임씨의 행동이 바뀌니까. 참. 자, 2번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임씨의 행동을 바라보는 그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리해보자. 자, 임씨가 옥상을 공사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원래는 이렇게 우정 지어낸 열정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러니까 임씨가 원래 견적서가 원래는 견적서에 18만 원 얘기했잖아. 그런데 그것대로 일을 못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견적서대로 이렇게 공사비 받는 게 미안하겠지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견적서대로 그 공사비를 받아내려고 이 사람이 옥상 공사 해주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우정 지어낸 열정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잖아. 이거는 열심히 일하는 척 한다. 그렇게 좀 그의 안에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도 그렇게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 그런데 임씨가 수리비를 고쳐서 고친 그 견적서의 그때는 정말 어땠겠어. 그를 의심했던 게 얼마나 미안해. 그리고 슈퍼에서 이제 임씨의 사연, 그 가리봉동에 가는 그 사연을 들었을 때는 임씨에게 공감하고 안타까움, 이 연민을 느끼겠지. 자, 이 작품에 나오는 공간의 상징적 의미 말해보자. 이 작품에는 몇 가지 공간들이 나오는데 아까 선생님이 아까 수업하면서 했던 이야기이기도 해. 임씨는 어디 살아? 지하실 방에 살지. 이렇게 정직하게 일한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제대로 살기가 어려운지 여전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가난하게 사는 그 현실이야. 그런데 이렇게 부당하게 이렇게 옳지도 못하게 연탄값이나 떼어먹고 사는 이 부당하게 부를 축적한 아이 나쁜 스웨터 공장 사장은 어떻게 여전히
잘 사는 글씨를 쓰면서도 기분이 안 좋아요. 여전히 잘 사는 이 현실. 그리고 작가의 말에 의하면 이 두 사이에는 두터운 벽이 있다. 이 두 공간의 상징적인 의미를 적어놓고 보니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그렇죠?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이 작품은 1980년대에 발표된 소설집 원미동 사람들의 연작 중 하나이다. 다음에 제시된 작가의 말을 바탕으로 아래 활동을 해보자. 양귀자 씨의 아주 자기 이야기 같은 소설이기도 하거든요.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보세요. 처음으로 원미동을 찾던 날은 진눈깨비가 흩날리던 어느 겨울의 허우였다. 겨울날이었나 봐요. 나는 만삭이었고 나 이거 때문에 많이 놀랐어. 왜냐면 이 원미동의 첫 번째 단편소설인 멀고도 아름다운 동네, 그 단편집에 실제로 그 아내가 만삭에 이사를 가거든, 원미동으로. 그게 양귀자 씨의 이야기였던 거야. 자기 자신의 이야기야. 이사 날짜 매우 촉박해 있었어. 현실이 이러했을 때는 집에 대한 낭만적인 몽상 따위는 눈꽃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었다. 자, 그럼에도 중략 부분이 뭐 있고, 그럼에도 낯선 동네는 그 이름으로 내게 큰 위안을 주었다. 원미동이란 이름 때문에. 멀고 아름다운 동네. 그 한자 풀이죠. 그 이름은 현실에 배반당한 모든 이들에게 불씨 같은 희망을 안겨주려고 일부러 조립한 어휘처럼 내게 읽혔고, 현실에 배반당했다는 그 느낌은 왜 왔을까? 서울에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경제적인 어려움, 뭐 그런 거 아니었을까? 그런데 아름답대. 왜? 글쎄, 그 안에서의 그 삶의 소소함들이 정말 즐거웠기 때문이 아닐까? 불씨 같은 희망을 안겨주려고 일부러 조립한 어휘처럼 내게 읽혔고. 이 작가가 여기에서 작가가 이 이름으로 인해서 받은 위안이겠죠. 나는 진짓 그 희망을 받아들이자고 마음먹었다. 작가는 여기서 희망을 봐. 그리고 원미동에서만 두서너 번 이사를 다니면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난 이 표현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 왜 아름답지만 멀어야 하는지를, 혹은 멀지만 아름다운지를. 자, 이 표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서울에서 멀다라는 이야기야. 작가는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어. 이제 서울에서 밀려났다는 표현 참 묘하네. 그렇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서울권에 못 들어갔다. 서울 진입 어렵다. 최근 들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느끼실지. 어른들이 상당히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서울 진입 뭐 이런 게 직감 이야기들을 나오면서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도 여전히 소시민이에요. 결국에. 서울에서 밀려난 이 소시민들의 삶이 어떻기 때문에 굉장히 이 아름답다는 건 아주 우아하게 산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양귀자와 굉장히 비슷한 면들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의 그냥 그 삶 자체, 그 진솔한 삶,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계산적이고 정말 속물적인 그 삶, 그렇지만 그 안에서 다시 따뜻한 이웃들을 바라보는 그런 그 삶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소시민들의 그 진솔한 삶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멀지만 아름답다. 이렇게 해석해 주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작품이 창작된 당시 시대적 배경을 조사해보고, 자, 그 시대적 배경은 언제? 1980년대. 작가는 왜 원미동이나 가리봉동을 공간적인 배경으로 선택을 했을까? 자, 이거는 경기도 부천이죠. 그러니까 원미동이라는 것은 이 서울에는 못 들어가. 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그런 사람들의 동네인 거야.
가리봉동은 어떨까요? 가리봉동은 지금은 가산 디지털 단지라고 아주 멋진 곳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는 대표적인 공장 밀집 구역이에요. 거기는 공장 노동자들의 생활 공간이에요. 자, 왜 작가는 이런 실제 지명 중에서 원미동, 가리봉동 같은 곳을 선택했을까? 1980년대는 어떠한 시대였기에 1980년대는 사회적인 어떤 부조리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공간, 그리고 소외된 노동자의 공간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원미동의 의미와 멀지만 아름다운 의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원미동, 멀고 아름다운 동네란 뜻이잖아요. 이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서울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 특별히 여기서는 소시민들, 그리고 이 1980년대 시대상을 보여주는 어쩌면 어디서나 있을 법한 공간, 보편적인 공간이에요. 멀지만 아름다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서울이라는 삶의 중심부에서는 밀려났어. 밀려났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 진짜 배기 모습. 그것이 있기에 아름답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실제로 정말 진정한 삶, 진짜 삶은 아름답거든요. 그것이 우아해서가 아니고, 그것이 정말 너무 좋아서가 아니고, 그 자체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자, 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바탕으로 문학의 가치에 대해서 발표해보자 라고 했죠. 이 작품의 주제의식 우리 한번 정리를 하고 살짝 넘어가려고 했으나 우리 학습지에서 한 번 더 해요. 자, 이 소시민들 사이에서 벌어질 만한 그 일상의 갈등? 갈등으로 끝나면 안 되죠. 갈등과 화해를 좀 담았어요. 이거는 사실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전체 연작 소설집의 주제의식이기도 해요. 자, 이것을 바탕으로 문학의 가치는 무엇일까? 문학의 가치라는 것은 정말 이 문학 작품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줄까? 문학을 읽음으로써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깨닫는다면 그건 대단히 가치로운 일이잖아. 자, 문학의 가치는 그럼 무엇일까요? 문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이 공동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이 소설을 읽지 않았다면 임씨 같은
노동자의 삶을 진짜 알게 되었을까요? 자, 이 작품을 통해서만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는 구조적으로 모순되어 있어 라고 생경하게 외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진짜 삶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게 되지 않을까요? 자, 학습활동, 맨 마지막 학습활동은 우리 시간이 남으면 다음에 하도록 해요. 이제 학습지 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눠줬던 학습지,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그 학습지 꺼내서 준비해 주세요. 자, 쉬었다 할게요. 네, 여러분들 학습지 준비해 주세요.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학습지. 예, 한 장 반으로 되어 있었던가요? 네, 네, 모두 2장이군요. 미안해요. 네, 모두 2장짜리 학습지네요. 네, 제 쪽수도 잘 보고 첫 번째 쪽 펼쳐주세요. 자, 제재연구 갈래부터 볼게요. 실제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는 단편소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연작소설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갈래를 적을 때 선생님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고전소설 아니니까 현대소설 맞고요. 연작소설이다 라고 적혀져 있는 이유는 이것이 연작 작품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성격은 이 소설은 대단히 사실적인 소설이죠. 일단 1980년대를 사실적으로 그려내기 위한 소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 비판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경하게 구조적인 모순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비판적인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시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소설은 그가 주인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속마음 작가가 다 보고 있나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점이 되나요? 그의 속마음을 다 읽어내고 있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그런데 이거 달달달 외우는 게 별로 의미 없죠. 자, 그런데 그 말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다 들여다보고 있나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찰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의 안에 속마음 드러난 적이 없어요. 임시 속마음 드러난 적이 없어요. 그의 말과 행동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마치 그라는 인물을 작가와 완전 동일시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말들을 그냥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적혀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라고 지칭했기 때문에 3인칭 시점이고요. 전인칭적 작가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배경은 시간적으로는 연대가 더 중요해요. 사실 1980년대 그 시대적 배경 알아야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계절로 쳐볼까요? 예, 광복절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여름입니다. 공사가 많이 어렵기도 했고요. 비 오는 날, 그 여름에 비 많이 오던 그 장마철 맞죠? 그 비 오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 비 오는 날, 특별히 비 오는 날에는 노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날은 노동을 못해요. 돈도 못 벌어요. 라는 그 의미가 더 강조되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계절, 여름 잘 정한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공간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서울이라는 중심부에서 이제 밀려났다라고 볼 수도 있고, 서울 그 주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울 외곽, 한 동네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서울에서 얼만큼 머느냐, 그것이 상당히 이 소설에서는 중심이에요. 자, 부천, 경기도 부천의 원미동. 이것이 공간적 배경으로 드러났고요. 자, 주제는 소시민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상의 갈등과 화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소시민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건 없었어요. 이 소설의 진짜 갈등은 내적인 갈등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원미동 사람들 전체적인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간을 배경으로 소시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드러내죠. 아주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같아 아주. 그 사실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은 뭐였었나요? 네, 안 좋은 말들. 네, 근데 이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진짜 노동자의 이야기 같고, 그리고 또 방언들.
그 시대 배경도 알 수 있고 요즘에도 뭐 여전히 유지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좀 살아보겠다고 서울 쪽으로 다 밀려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지역 방언들이 한꺼번에 쓰인다는 거, 그런 것들이 시대와 그 우리 사회를 드러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적이다 한 번 더 써도 되는데 그 현장을 정말 있는 그대로 느끼게 해준다 해서 현장감 있게 그려진다라고 적어볼게요. 자, 등장인물의 성격과 또 거기에 드러나 있는 작가의식, 요거 아까 학습활동에서 같이 해보았는데요. 조금 더 그 사람의 어떤 성격에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한 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는 소시민답게 매우 소심한 성격이네요. 소심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알고 부끄러움을 알아요. 부끄러움을 아는 성격이고요. 임씨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와 동갑이라고 속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려있고 타인을 배려하는, 요거는 학습활동에서 한번 했던 말이네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작가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타인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하다. 이거 뭐 주제이기도 하죠. 소외된 계층의 인물에 대한 이 안타까움, 연민, 이걸 좀 느꼈으면 하는 이 소설의 주제예요. 자, 아내는 그냥 알뜰해? 아니, 아주 이거는 너무 심하게 알뜰해. 인색할 정도로 알뜰해. 임씨를 의심하며 견적서보다 적은 공사비를 지급하려는 데서 알 수 있듯 계산적이며 아주 금전적 문제에 민감한 현실적인 인물이었다. 학습활동에서 조금 정리했지요. 이거는 사실 이런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가 어떤 부분에서는 이 아내가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우리 현대인이 어떠냐, 편견에 사로잡혀서 남을 믿지 않고, 그리고 또 굉장히 자기 계산적인 사람들, 이걸 이해타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타산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세태를 비판하는, 약간 비판을 하기 위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내는. 그리고 현대인이 또 얼마나 쪼들려 사는가, 예, 굉장히 각박하게 살아가는 그것도 또 보여줘요. 각박한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걸 뭐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는 공감대도 형성되면서 우리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린 살고 있지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임씨는 전형적인 그 도시 빈민 노동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현실이 해결이 잘 안 되는. 옥상 공사를 꼼꼼히 수행하고 견적서보다 적은 공사비를 청구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꼼꼼하고, 그리고 자기 일을 맡아서 하려고 하는 그 책임감도 강하시고, 그리고 견적서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를 보면 알겠지만 거기서 대단히 정직하게 보이죠. 그리고 자기 일을 또 성실하게 또 감당하는, 네, 좋은 말 다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분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작가가 이렇게 가난하지만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여기서는 두 개 다 써도 좋아요. 이 노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소시민도 여기 안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건강하게 사는 삶, 이걸 작가가 굉장히 지향하는 삶을 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정말 나쁜 인물 하나 나오네요. 경제적인 부를 누리면서도 연탄값 떼먹었던 그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일단은 법을 어겼어요. 대단히 부도덕해요. 부도덕하고, 그리고 욕심 너무 많아요. 탐욕스러운 인물. 그리고 임시 같은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임시 착한 거 아니까 임시 같은 사람을 어떤 면에서 이용해 먹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속적이고 탐욕스러운 현대인들의 반성을 촉구한다. 이 사람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작가는 정말 그 미운 대상들, 이런 사람들을 자꾸 문제점도 삼고 있지만 이 한 사람의 잘못일까요? 아니요. 사회 전체적인 구조적인 모순과 이 나쁜 점, 부조리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다음은 우리가 학습활동에서 한번 했던 거라서 우리 전체적으로는 뭐 많이 어렵지 않아요. 이미 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 간단하게만 쓰고 넘어갈게요. 이건 교과서에도 나왔었죠. 사력 있고 타인을 배려하는 성격. 그리고 아내는 계산적인, 현실적인.
이런 인물이고요. 임씨는 너무 좋은 말 다 써주세요. 성실하고 정직함. 그런데도 순박하시고 또 서비스 하시는 걸 보면은 또 인심도 풍부하시죠. 그 다음 김반장. 김반장은 사실 학습 활동에 없었던 것 같은데 약삭 빠른 그리고 계산적인 인물. 작품의 구성은 맨 처음에 설명했던 그 부분이에요.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4번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지는 그의 심리. 우리 이것 또한 학습활동에 나오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약간 더 내용을 좀 더 첨가해 보았어요. 임씨가 옥상에서 공사하는 모습을 봤을 때 나는 그 견적서대로 공사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의심했잖아요. 자, 일단 먼저 이게 의심이에요. 의심과 또 그 내적 갈등이 심해요. 이거 이 사람 어떡하나 좋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속에서 의심과 갈등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임씨가 이제 견적서도 바꿔가지고 그 정직하게 다시 계산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럽죠, 일단. 그리고 나중에 슈퍼에서 임시 사연을 넣을 때는 그 연민까지 같이 느낀단 말이에요. 이때는 두 가지 다 합쳐서 일단 그 사람과 화해하고 또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거, 공감하는 거, 화해와 공감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간적인 배경의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자, 작가는 부조리와 모순에 가득 찬 한국 사회를 어떤 한국 사회, 어느 시대의 한국 사회? 예, 1980년대 한국 사회예요. 선생님 공간적 배경 이야기하는데 자꾸만 시대적 배경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사실. 시대적 배경 안에서의 공간이에요. 1980년대 한국 사회를 그 어려웠던 그 삶을 살던 어디예요? 이제 이곳은 소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선택한 공간이에요. 원미동. 그리고 노동자들의 실제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등장했던 공간 배경 가리봉동. 이게 1980년대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2021년인 지금 원미동과 가리봉동은 일단 동네 이름도 없어졌지만 대단히 부유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완전 바뀌잖아요. 자, 원미동은 도시 중심이 아니에요. 도시 중심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거기에는 살 수가 없어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도시의 변두리에 위치하죠. 이거는 왜 그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분들을 전부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소시민이냐? 아니요. 어느 정도 월급 잘 받고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소시민이에요.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시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임씨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요. 원미동은. 자, 가리봉동은 도심에 위치한 무엇이 밀집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 공장 주인이 노동자들을 착취하던 공간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해요? 2000년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임금도 뺏고 임금은 조금 주면서 일은 엄청 시켰던 그 1980년대를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 노동운동도 많이 했던 때가 이때예요. 1980년대. 그때 공장 노동자들의 생활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웨터 공장장처럼 정말 그 자본가들이 얼만큼이나 노동자들의 그 형편들을 나쁘게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 시절을 보여주려고 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부조리와 모순을 드러내기 위해서 작가가 일부러 선택한 두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음은 학습활동에 나왔던 공간에 대한 얘기예요. 자,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더 쉽죠? 네. 우리가 이미 했던 거니까. 네, 정직하게 살면서도 돈을 벌지 못했던,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갔던 임씨의 지하실방과 이건 아주 부당한 부를 축적했죠.
부당하게 불출적한 사람들이 여전히 잘 사는 현실을 이렇게 말해본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학습활동 4번. 자, 요거는 우리가 했던 거니까 우리 빠른 속도로 넘어가요. 자, 원미동은 이제 아주 경기도 부천 한번 가보고 싶죠.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거리도 있고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음식점도 있던데. 그 다음 가리봉동. 가리봉동은 정말 가봤을 수도 있어요. 옷 사러. 그때 당시에 정말 옷 공장이 제일 많았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 옷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가장 피폐하게 살았어요. 자, 원미동의 의미는 멀고 아름다운 동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서울에 들어가지 못한 소시민들이 밀려와서 살던 곳. 밀려왔기 때문에 멀리 왔다. 그런데 이제 아름답다라는 의미는 조금 이따 여기 멀지만 아름다운 의미에서 찾아보아요. 삶의 중심부에서 밀려난 이 소시민들이 사는 공간인데 멀지만 그곳은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 진솔한 모습, 진짜 모습, 특별히 우아한 모습이 아니에요. 진솔한 삶의 모습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공간이다. 자, 맨 마지막 학습지에는 선생님이 혹시라도 못 풀어줄까봐 답을 친절하게 적어주었어요.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학습지에 답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쌤이 추가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 몇 가지만 좀 써줄게요. 임시가 행한 서비스의 기능을 쓰시오. 기능이에요. 서비스의 의미라고 했다면 임시의 무슨 그 넉넉한 인품 이렇게 착한 성품 이런 것들이 의미가 되겠지만 이 서비스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그와 그의 아내의 그런 어떤 뭐랄까 계속해서 임시를 의심했던 그와 그의 아내를 이제 부끄럽게 하는 기능이에요, 사실은. 정말 무한하죠. 임시 같은 사람에게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자, 그리고 공국은 아까 내가 한번 본문 설명할 때 얘기했는데 자식에 대한 사랑이고 그만큼 해주지 못하는 미안함과 그리고 이것도 끓여주지 못한다는 그 가난한 생활상을 다 드러내요. 자, 나머지는 우리가 좀 계속 너무 반복되는 그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여기 밑에 있는 답 체크해 보면서 이 마지막 학습지는 더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너무 수고했고요. 오늘의 수업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고요. 다음 주에 우리 교실에서 만나서 이제 다음 제재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소설 한 번만 더 간략하게 정리하고 반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어요, 모두들.